예,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크리스찬의 Thinking Outside the Box. 예, 제목이 좀 깁니다. 예,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에 그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자세와 대응 전략을 짜면 좋겠는가 하는 제목인데요. Thinking Outside the Box라는 이 용어는 사실 한국말로는 별로 이렇게 번역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 그냥 썼습니다. Thinking Outside the Box라고. 예, Thinking 생각한다. Outside the Box, 박스 밖에서 생각하는 것. 예,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굳이 우리가 옮기자면 틀 밖을 벗어나서 생각하는 것.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이라든지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어썸션 같은 것을 깨어버리고 그 밖에 튀어나가서 상자 밖에 나가서 생각하는 예,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Thinking Outside the Box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포럼에서는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Thinking Outside the Box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 다음에 이것이 왜 우리 코로나 시대와 애프터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필요한 어떤 자세이며 애티튜드인지 예,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다음 주에도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요. 다음 주에는 훨씬 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Thinking Outside the Box에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어떤 방법들이 있느냐, 예, 그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해 보고요. 그것을 또한 기독교적인 마인드에서 한번 적용해 보는 좀 더 훨씬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개념적인 예,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러면 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Thinking Outside the Box라는 제목을 썼는데요. Thinking Outside the Box를 생각하기 위해서는요. 옆에 있는 그림 있죠? Thinking Inside the Box를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사실 순서에 맞습니다.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보자는 뜻이죠. 자, 그러면 예, 한 가지씩 우리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 이전에 제가 퀴즈를 하나 간단한 퀴즈를 내는데요. 자, 이것을 맞추시면 쉽게 맞추시면 여러분들은 Thinking Outside the Box를 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Inside Box Thinking을 하시는 가능성이 더 많고요. 자, 퀴즈는 이렇습니다. 한 사람은 남쪽을 향해서 또 한 사람은 북쪽을 향해서 자, 구동 자세로 딱 서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이 서 있는 거죠. 자, 그중 한 사람이 전혀 고개를 돌리지 않고 상대방의 그 이마에 밥풀이 묻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해 줬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그냥 몇 초만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간은 드릴 수 없고요. 지금 말해요? 예, 말씀하실 분들은 네, 말씀하시고. 마주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목사님이 예, 정답을 뭐 바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보통의 경우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남쪽을 향해 있고 한 사람은 북쪽을 향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고정관념은요, 서로 등을 마주대고 반대쪽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경우에 상대방 이마에 뭐가 묻었는지 우리가 알 도리가 없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고정관념을 깨고 지금 목사님처럼 마주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것처럼 쉬운 문제는 사실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는 것, 이것이 하나의 어떤 thinking outside box, 자, 틀 밖에서 생각하는 것, 박스 밖에서 생각하는 것. 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한번 내볼까요? 예, 또 쉬운 퀴즈입니다. 쟁반 위에 과일들이 8개가 있습니다. 자, 맛있는 과일들이 8개가 있죠. 그래서 사람도 8명이 있어서요, 한 개씩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자, 8사람에게 과일을 하나씩 나눠주는데, 문제는 다 나눠주고도 쟁반 위에 과일이 여전히 남아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나눠주면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 문제를 못 풀었어요. 한참을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자, 혹시 답을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뮤트를 풀고 대답하셔도 됩니다. 답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걸 예, 쪼개서 나눠주면 되지 않을까요? 쪼개서 나눠준다. 쪼개서 나눠주는 거하고 쟁반이 과일이 남아있는 것? 그러니까 한 개씩 다 안 준다 이 말씀이신가요? 한 개씩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여기서 조건은 한 개씩 줘야 됩니다. 예. 예.
이제 우리 thinking outside the box를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예. 주고 다시 담으라고 하면 됩니다. 주고 나서 다시 담아라. 예, 다시 콜렉팅을 한다. 정말 대단한 thinking outside the box네요. 예. 자,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간을 우리 절약하기 위해서 또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은 뭔가 하면요. 한 명씩 다 주고 나서 한 개가 남잖아요. 8번째 사람에게는 쟁반채로 그냥 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7명까지 줄 때는 한 개씩 주고요. 쟁반 안에 하나가 남았을 때 쟁반채로 그 과일을 남은 8번째 사람한테 준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실 알고 보면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우리의 고정관념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생각의 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깨어내기가 사실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저도 이 문제를 못 풀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정답을 보고야 아하 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예가 됩니다. 자, 우리의 틀을, 생각의 틀을 뛰어넘는 것, 나가는 것, 그것이 thinking outside the box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thinking outside the box를 이야기하기 전에요. thinking inside the box. 지금 우리 이 문제를 주로 못 푸신 분들, 저 같은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inside the box thinker일 가능성이 많은데요.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주로 이제까지 해왔던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간의 어떤 습관이나 간섭이나 인습적으로 해왔던 그런 루틴을 쭉 따라가는 그런 경향성이 많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상당히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 항상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보수적인 경향이 있는 분들이다. 그런 사고와 그런 인식의 틀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연관되는 단점들이 좀 있습니다. 박스 안에서, 털 안에서 생각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정답에 갇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항상 정답은 이거 아닌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우리의 융통성이, 사고의 융통성이 부족하고 상상력이 좀 부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반응하고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과 변혁을 주도하기에도 좀 어려운 거죠. 자, 자유 토론에도 약한데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처음에 왔을 때 대학원에 먼저 처음에 들어갔는데요. 대부분의 과목들이 세미나 과목들입니다. 자, 세미나 과목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영어를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처음에 미국 왔을 때 당연히 영어를 못했죠. 근데 수업 방식이 한국의 방식과는 너무나 다르더라는 겁니다. 교수님이 나오셨는데 뭘 가르쳐 주시는 게 없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 주세요. 그냥 집에서 뭐 책 몇 챕터 읽고 오라 그러고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그 주제에 대한 질문 몇 개만 딱 준비해 갖고 오세요. 질문 몇 개만 준비하고 자, 너희들끼리 이제 토론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2시간 반, 3시간 그 수업을 일주일에 하는데 어떨 때는 저 같은 경우는요. 3시간 동안 한마디도 못하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때 그 좌절스러움이 굉장했는데 제가 한국에서 받아왔던 모든 교육은 항상 정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답에서 벗어나면 틀린 대답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미국 교육을 제가 받다 보니까 처음에는 참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뭐 정답도 없고 이 모인 그 대학원 학생들이 저마다 그냥 자기 생각을 얼마나 잘 늘어놓는지 제가 치고 들어갈 그 틈도 없더라고요. 뭐 어젯밤에 일어났던 일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이야기를 다 하면서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늘어면서 자기의 주장들을 늘어놓는데 참 처음에는 힘들었죠. 그 한 학기가 지나고 한 1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거기에 익숙해지면서 거기에 대한 굉장한 가능성과 정말 엄청난 장점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안에 생각들이 무궁무진하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하나의 정답이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thinking inside the box, 박스 속에서만 생각하는 것에 대한 것은 상당히 어떤 단점과 제약과 어떤 그 리미테이션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요, 이런 단점들만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inside the box. 틀 속에서 생각하는 것들도 상당한 장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어떤 장점들이 있겠습니까? 틀 안에서 우리가 딱 정해진 틀 안에 있다 보니까 확실한 경계와 선과 영역이 있습니다. 자, 넘지 말아야 할 선과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을 우리가 확실히 구분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상당한 장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 규정이나 규율이나 법칙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스테이 하다 보니까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우리가 리스크 테이킹, 예, 그런 어떤 위험 부담을 해야 될 필요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현상 유지하기도 굉장히 좋은 거죠. 자, 그리고 분명한 보통 이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사이드 박스 띵킹을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장점들과 단점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의 더 주제인 thinking outside box를 이제 생각해 볼 시간이 되었죠. 자, 먼저 뭐 정의를 굳이 내리자면요. 가장 근접한 단어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창의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창의성. 예. 창의적이고 창조적이고 그리고 전혀 일상적이지 않는 비일상적인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규정이나 법칙이 있지만 그것을 매이거나 우리가 거기에 한정되지 않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에서 나가버리는 생각과 그런 사고의 틀을 thinking outside box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outside box thinking을 생각할 때요. 자,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21세기 최고의 thinking outside box 산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게 생각이 나십니까? 자, 우리가 아직 80년이나 남았죠. 21세기를 다 지내려면. 하지만 지금 우리가 2020년, 20년을 살았는데 21세기에서 그동안 정말 이건 대단한 발명품이다. 인류의 역사에 획을 끊는 하나의 산물이 아닌가. 완전히 틀을 깨고 나온 것. 그런 산물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분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티브 잡스. 예, 여러분들 참 다 잘 알고 계시죠? 예, 벌써 뭐 작고 이른 나이에 작고 하셨지만, 자, 이분의 영향력과 이분이 만들어 놓은 아이폰이라는 이 인류 역사에 빛날 만한 이 산물은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인플루언스, 영향력을 지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thinking outside the box였습니다. 자, 2007년에 아이폰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전화기는 전화기였습니다. 카메라는 카메라였고요. 그 다음에 뭐 오디오 플레이, 보이스 리코더는 보이스 리코더였고 비디오 카메라는 비디오 카메라였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메일이나 메신저 인터넷을 했지만 그것은 다 따로따로 놀던 디바이스들이었는데 자, 이분이 자, 그걸 우리 손 안에 이 손 안에다가 다 넣어버리자. 미친 생각이죠. 그걸 어떤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자, 이분이 그 생각을 하고 결국 애플 회사를 통해서 이 정말 어마어마한 thinking outside the box 산물을 2007년에 내어놓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폰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이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자기 손 안에 이 컴퓨터를 하나씩 들고 다니는 이 삶으로 바뀌었잖아요. 우리 모든 생활의 컨텐츠가 바뀌고 내용들이 바뀌고 패턴이 바뀌고 완전히 그냥 인류를 바꿔놓았던 획기적인 TOB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분이 한 모토가 있는데요. 그 모토가 Stay Hungry입니다. Stay Hungry. 배고프게 계속 있으라는 겁니다. 배고프면 어떻게 되죠? 음식을 찾게 되면 뭔가 먹을 것을 찾으러 왔다 갔다 바쁘게 되지 않습니까? 이건 먹을 수 있나? 이렇게 먹을 수 있나? 자, 그런 curiosity, 호기심들, 그리고 question들, 질문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자,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배가 불러지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 그런 자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thinking outside the box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stay foolish. foolish라는 거는 좀 어리석은 거, 바보스러운 거. 자, 어떤 의견이든 어떤 아이디어든 좋다는 겁니다. 내 손 안에 이 모든 걸 넣어버린다는 그런 foolish한 아이디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였는데 그 아이디어가 결국은 이런 산물을 낳게 하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분의 이 모토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말을 들으면 Thinking Outside the Box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개념이 상당히 잘 잡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 가지 그런 예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Thinking Outside the Box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origin, 처음에 이 단어가 어떻게 나왔느냐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정말 오래전부터 이 이야기가 사실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1914년, 자, 100년도 넘은 이야기죠. 100년도 넘은 이야기인데 샘 로이드라는 분이 자, 이런 문제를 냅니다. 점을 9개 찍어 놓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있죠. 자, 하얀 점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점들 9개를 4개나 4개보다 작은 숫자의 직선을 이용해서 이 점들을 다 이어보라는 겁니다. 자, 뭐 직선을 1개도 되고 2개도 되고 3개도 되고 하지만 4개 이상을 쓰지는 않고 이 점들을 다 이어보는데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직선들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계속 연결해서 이 점들을 직선을 이용해서 연결해 보라는 겁니다. 자, 시간이 이제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의 답을 그냥 알려드리는데요. 제가 학생들한테 이 문제 내면 요즘 학생들도 거의 한 소수 몇 명 빼놓고는 풀지를 못하더라고요. 시간을 많이 줘도 사실은 잘 못 풀어요. 자, 그래서 제가 대답을 드리는데요. 자, 이 9개의 점을 하나의 어떤 박스처럼 생각한다면 일단은 그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점 있는 곳에서 밖으로 나가서 시작을 하셔서 쭉 직선을 하나 꺾고요. 또 나가야 됩니다. 또 나가고요. 자, 또 나갔죠. 계속해서 나가야 이 점들이 다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직선을 하나, 둘, 셋, 4개, 4개를 사용해서 이 점 9개를 이어봤습니다. 자, 여기서의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9개로 틀을 규정해 놓은 그 안에서 이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점 밖으로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틀이 있지만 그 보이지 않는 틀을 깨고 나갔을 때 이 점선을 잇는 이 과제를 달성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답은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를 풀 때도요, 대답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또,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박스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문제를 줄 때 직선의 굵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죠. 굵게 만드는 겁니다. 굵게 만들어서 벌써 6개 연결됐죠? 이제 또 하나의 더 직선, 하나의 더 직선. 단 3개로 이번에는 9개를 연결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굵기에 제한이 없다면요. 사실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정말 굵은 선을 이용해서 점 9개를 한 번에 다 이어버리는 거죠. 자, 제 학생 중에 한 명은요. 이 문제를 냈더니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자, 그 학생은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점 9개, 1개에서 시작을 해서 자, 지구를 한 바퀴 돈다 이러면서 3개를 먼저 이어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았답니다. 한 바퀴 돌아서 두 번째로 올 때 둘째 칸으로 내려가서 직선을 이었고요. 한 바퀴 지구를 더 돌아서 세 번째 올 때, 세 번째 열에 있는 세 점을 잇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멀리 거시적인 입장에서 보면 다 직선이 아니겠습니까? 한 개의 직선으로 다 이어버린다는 겁니다. 정말 뛰어난 학생이죠. 어떻게 보면 foolish하지만 정말 thinking outside the box를 할 줄 아는 학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것이 오리진입니다. 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많은 장점들이 있겠죠. 일단은요, 내 정답만이 정답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지만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지만 이것도 정답이 될 수 있다. 그런 다각적인 관점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냥 패닉에 빠지지 않고요. 야, 이것도 뭔가 우리가 새로운 해결책이 있을 거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보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변화와 적응에 당연히 용이할 거고요. 또 배움이나 성장이나 발전이나 개발, 또 어떤 혁신적인 그 변화를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Thinking outside the box, 박스로 자꾸 나가다 보면요. 그것도 단점들이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업을 들을 때 어떨 땐 굉장히 좌절스럽습니다. 정말 야, 여기에 정말 핵심이 뭐야 할 정도로 정말 다양한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연결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늘어놓더라고요. 우리 미국 학생들의 친구들이. 자, 그런 것들이 단점이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여러 사람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여러 가지 의견과 아이디어를 다 모아봐야 되기 때문에 참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요. 그러니까 효과성이나 효율성에서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통 Thinking outside the box는요, 혼자서 실행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 다른 분야의 어떤 전공들이 합쳐져서 같이 협력할 때 주로
실행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자 잘 못해요. 혼자 잘 못한다는 말은 실행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위험성이 있고 빈번한 실패를 하기 쉽습니다. 자, Thinking Outside the Box를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요, 20번의 생각, 20번의 Thinking Outside the Box를 한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한 번 정도 성공한다고 합니다. 예,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자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면 원래의 목적이나 비전, 계획에서 벗어나서 처음에 시작했던 방향과 그 목표가 완전히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현실성이 결여되어서 망상이 될 그런 우려들도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Thinking Inside the Box와 Outside the Box의 장점들과 단점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우리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Thinking Outside the Box. 자, 우리가 애프터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Thinking Outside the Box의 필요성이 있나 없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자세가 우리 사고의 틀, 사고의 자세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로 한가 아닌가 말입니다.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드리는데요.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거 굉장히 우리가 시사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필요성은요. 제가 교육 현장에 있다 보니까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갈 거지에 대한 그런 어떤 좀 예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드리는데요. 자, 이것이 우리 교육 현장과요. 교회 현장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요, 교육 현장과 교회 현장은 가르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처럼요. 학교 현장, 늘 가르침이 일어나고 늘 러닝, 학습이 일어나는 곳이죠. 굉장히 연관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항상 연구하는 곳입니다. 예, 성경 말씀 연구하고요, 공부하고요. 그것도 뭐 신학교, 얼마나 많은 신학교에서 신학자들이 나오고요. 항상 연구하죠. 학교 당연히 연구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나머지 한 가지 또 공통점은 서비스를 한다는 겁니다. 이 소사이티,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가 배운 것들과 연구한 것들을 다시 환원하는 교육 현장과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밀접하고 비슷하게 가는 그런 compatibility가 많습니다.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한번 본다면 당연히 교회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똑같이 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시사점, 배울 점들 그리고 예측 가능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제가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요즘 특히 가장 핫 이슈인 그 온라인 교육 잠깐 제가 오버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대학들 요즘 정말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뭐 대학뿐만이 아니죠. 초중고 다 똑같지만 참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핫한 것은 역시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교육. 자, 온라인 교육의 역사를 한번 보면요. 미국에서는 1982년에 지역적으로 우리 여기 산디에고에 가면 라호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웨스턴 비헤이비럴 사이언스 인스티튜트에서 지역적인 어떤 온라인 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벌써 오래전의 이야기, 한 40년 가까이 된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오래됐습니다.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해서 미국 온라인 교육이 이루어진 것은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University of Phoenix 1989년에 자, 온라인 대학이 처음으로 그때 나왔죠. 자, 우리들 그때 다들 교육자들도 그랬고요. 일반인들도 그랬습니다. 아유, 정말 이상한 저 대학이 기관이 나왔네. 뭐 캠퍼스도 없고 그냥 건물 하나씩 세워놓고 인터넷으로 온 전국에서 수업 들으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우리들 저도 그 당시에 이 교육 아니다. 저건 장사하려고 하는 것이다. 손가락질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점점 그것이 왕성해지더니 2010년에는 유니버시티 오브 피닉스 한 대학에 그 온라인 대학에 47만 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학교들도 미국의 많은 학교들이 온라인을 시작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니버시티 오브 피닉스의 독과점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시대는 지나가 버린 것이요. 거기다가 유니버시티 오브 피닉스에서 그 제공했던 그 강의들이요. 상당히 사실 좀 질이 안 좋았습니다. 양질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로스도 소송들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문제점이 많았었죠. 아무튼 온라인 시대가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요, 한국사이버대학 2001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우리 기독교계에서는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 예, 자꾸 하셨지만 하용조 목사님, CGN TV가 2005년에 나왔죠. 예, 이런 예, 온라인 그 인프라들이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2000년도에 미국의 대학교들은 온라인 수업이나 과목들 한 8% 정도, 전국에 있는 대학 중에 한 8% 정도가 온라인 수업과 온라인 그런 수업들을 개설을 했습니다. 2008년에는 한 20%. 자, 그리고 코로나가 없었다면요, 2020년대에 뭐 한 50%, 60% 가까이 아마 온라인 수업을 개설한 학교들이 그러니까 거의 한 반에서 3분의 2 이상은 했을 거라는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강제적으로, 예, 우리가 뭐 원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강제적으로 90% 이상 학교들이, 미국의 학교들이 온라인 수업을, 최소한 수업을 완전히 풀리 온라인은 아니더라도 온라인 수업들을 개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죠. 2020년대 똑같은 올해 우리 한국에도 85%의 대학들이 온라인 수업을 개설했습니다. 자, 이 대세는요, 이 추세는 오지 않을 것이 온 게 아니고 당연히 오고 있던 것들이 그냥 속도가 빨라져서 한 10년 정도 걸려서 이루어질 일들이 이번 1년 동안 일어나 버린 겁니다.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어떤 속도의 그런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로 말미암아서 예, 많은 학생들이 좌절감을 겪고 등록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휴학은 굉장히 많습니다. 나 이런 온라인 교육 못 받겠다는 거죠. 저희 딸도 특수체육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요. 아유, 못 배우겠대요. 재미없어서 못 하겠대요. 그러면서 휴학을 할까 말까 하면서 뭐 그냥 파트타임으로 지금 이제 예, 등록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는데요. 자,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대학원생들은 숫자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왜요? 일자리가 너무너무 줄었기 때문에 일자리를 못 구하면요, 대학원 갑니다. 그래서 예, 언더그래주에이트 학부는 등록이 감소하고 대학원은 증가하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대학의 방향을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보면요, 코로나가 이제 없어지고 코비드 19이 완전히 없어진다 해도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상관없다. 온라인 수업이 앞으로는 주류를 이루게 될 거다. 우리 교수들 중에서도요,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강제로 하게 되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편하다는 겁니다. 출퇴근 안 해도 되고요. 뭐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세이브되고, 그 다음에 재택근무, 원래 꿈꾸던 것이 재택근무거든요. 재택근무를 하게 되니까 너무 편하다는 겁니다. 그다음 온라인상에서 한번 그 시스템을 마련해놓고 나면 그것을 계속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료들 그냥 올려놓은 거 계속 쓸 수 있고요. 강의 녹음해놓은 강의 레코딩 해놓은 거 또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재료를 마련해놓고 나면 이후부터는 굉장히 쉬워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요즘에는 에듀케이션과 테크놀로지를 합성하죠. 에듀테크. 그러니까 기술들이 워낙 발전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우려했던 온라인 수업에서 너무 다 퀄리티가 질이 나쁠 것이다 하는 그 우려들 계속해서 깨어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몇 년 안으로는 우리가 교실에서 그냥 가르칠 수 있는 것보다 오히려 더 향상된 양질의 온라인 수업도 가능하게 됩니다. Augmented 그다음에 아니면 Virtual Reality 이런 것들이요, 정말 몇 년 안에 이제 다 가능한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가 나오는 건요, 이렇게 온라인을 하다 보니까 지역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 살고 있느냐, 내가 캘리포니아 살고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의 대학에 가야 된다. 내가 롱비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롱비치 대학에 가야 된다. 이런 이제 관념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가성비가 뛰어난 대학. 가성비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격 대비 성능이 좋으면, 그러니까 등록금 대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전국 어디에 있는, 전국이 아니라 세계 어디에 있는 대학이라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세상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우리 교회에도 굉장히 비슷한 방향으로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아주 비슷할 겁니다. 예, 지금 이미 많은 리서치가 나오고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지만 교회도 아마 온라인 예배라든지 온라인 모임, 줌 모임들이 코로나가 없어졌다고 해서 나중에 다 물러났다고 해서 그것들이 없어질 것이냐? 그렇지 않겠죠. 예, 당연히 계속해서 증대되어서 나가고 유지가 될 것으로 누구든지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서 본 지역과 관계없이 가성비가 뛰어난 대학으로
쏠리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인터넷에 유튜브에 나오는 어떤 말하자면요. 스타 목사님들 있죠. 스타 목사님들의 교회, 스타 목사님들의 그 예배에 사람들이 몰릴 가능성, 지금도 벌써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다니던 교회에서 유튜브가 나오고 줌이 나오지만 솔직히 재미없다. 아, 나 다른 데 가서 듣고 싶어.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 정말 이제는 완전히 지역과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선택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너무나도 쉬운 접근성으로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드리면요. U of Illinois, 제가 일리노이에서 12년을 살았는데요. U of Illinois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얼바나 샴페인. 거기서 이번에 온라인으로 MBA 프로그램, 자, 경영학 석사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완전히 대폭 할인했습니다. 왜냐? 온라인이니까요. 온라인이니까 야, 2만 불에 너희들 졸업 때까지 우리가 2만 불만 내면 너희들 졸업할 수 있게 해준다. 보통 한 학기에 2만 불입니다. 유명한 학교의 MBA 프로그램들이. 근데 졸업할 때까지 2만 불 내고 온라인 들어라. 지금 수천 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자, 조지아에 있는 아틀란타에 있는 조지아 텍 있죠. 굉장히 유명한 공과대학이죠. 온라인 컴퓨터 사이언스 석사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만들었는데요. 작년에서 지금까지 최소한 10,000명, 그 사람들이 정확한 발표 안 합니다. 그렇지만 10,000명에서 15,000명 사이에 등록의 인원이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한 과의 한 대학원 프로그램에서 10,000명 이상의 학생이 있다. 다른 학교의 전체 합한 한 학교의 숫자 아닙니까?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성비가 높은 학교들은 거의 독과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구조조정 분명히 일어납니다. 대학에 이렇게 온라인 위주로 이제 가게 된다면 구조조정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겠죠. 특히나 사회 현상 그리고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연구 분야들은 앞으로 정말로 크게 각광받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전공들이 다시 리스트럭처링이 될 거고요. 필요 없는 전공,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필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돈벌이가 된다, 돈벌이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을 풀 수 있는 영역이다, 아니다의 기준을 따라서 앞으로 많은 전공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전공들이 들어오겠죠. 이런 구조조정은 내용적인 측면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발달되고 컴퓨터를 우리가 메인테인하고 컨트롤할 수 있고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세대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 교육이다. 그리고 감성 교육이다. 이런 중요성들이 더욱 부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계를 다룰 줄 알지만 사람을 다룰 줄 모르는 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 제 레크레이션 분야에 사람을 다루는 분야인데 소셜 포비아를 가진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가서 사회를 보라면 나가서 무슨 그룹 액티비티를 하라 그러면 그냥 패닉이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컴퓨터만 들여다봤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온라인상에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더 큰 문제로 야기가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 그다음에 관계교육, 사람의 감정을 다루는 그런 예를 들어서 카운슬링이라든지 테라피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앞으로의 그 방향성에 굉장히 큰 시사점을 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요. 이제 대학은 자꾸 인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질문이 나옵니다. 대학에 진짜 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동안에 특히 한국은 더 하죠. 그리고 미국에도 유명한 대학들은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건데 네트워킹, 대학의 선후배, 그리고 자기들 동창들, 학연, 이 인맥들이 자신의 그 성공과 지위에 굉장히 큰 도움을 그동안 줬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좋은 선생님, 유명한 선생님 밑에 가서 좋은 프로그램에 가서 그게 하나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하나의 자기의 어떤 그 개런티가 되지 않았습니까?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자, 근데 온라인으로 자꾸 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곳에만 가면 되지 특별히 우리가 꼭 대학에 가야 되나? 이런 문제가, 그런 질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기보다는 현재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제적인 능력을 가지면 그만 아닌가? 이런 질문이 나오고 대학에 대한 대체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최근에 구글에서 커리어 서티피케이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건 뭔가 하면 구글 같은 회사는 여러분들 유명한 세계 최고의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기업 아닙니까? 이곳에서 직접 IT 서포트 스페셜리스트 같은 경우에 교육을 직접 시킨다는 겁니다. 그럼 이곳에서 CEO들, 그 다음에 중간 계층의 경영자들, 이런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 엄청난 지식을, IT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직접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과목을 들으면요, 서티피킷이 나갑니다. 가격이 얼마인가요? 300불입니다. 구글에서 최고 잘 나가는 경영자들한테 직접 자격적 프로그램을 배운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러고 나면 그 사람들이 광고합니다. 한 5만 6천 불 정도는 보통 받습니다. 야, 300불 내고 이거 배워가지고요. 예, 한 5만 6천 불 받는 그런 직업 선택할 수 있습니다. IT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의문을 듭니다. 정말 대학교 가야 되나?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2007년에 나온 시스템인데요. MOOC라고 합니다. MOOC. 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s라고 해서요. 그 대량의 공개 온라인 강좌들이죠. 자, 이건 너무 재밌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나요, 산업과 기업 현장에 있는 그런 경영진들, 그 다음에 그 전문가들이 직접 온라인에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대학과는 다른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쌉니다. 거의 무료 수준입니다. 보통 뭐 한 강좌 15시간에서 20시간 듣는데요. 뭐 한 100불. 그 정도 수준이고,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며칠 전에는요, 한 강좌 15시간 듣는데 9불 99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고 나면요, 예, 시험 보고 자격증 발급합니다. 자, 이런 MOOC 프로그램이요, 지금 전 세계 한 50개 정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얼마나 많은 학생이 듣는가 하면요. 자, 이것은, 그 50개 정도 되는 MOOC 프로그램의 한 개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콜세라라는 이 온라인 플랫폼 중에 one of the, biggest죠. 제일 큰 플랫폼인데요. 이 플랫폼에는 지금 현재 3,700만 명의 학생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3,700만 명. 370명이 아니고 3,700만 명이 콜세라에 등록이 돼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강좌를 듣고 서티피케이션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50개 중에 또 유뎀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그냥 제가 이거는 한번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게 얼마나 학생들이 많이 등록하는가. 자, 여기 뭐 이런 걸 보시면요. 에티컬 해킹 배우는데요.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700만 명입니다. 700만 명이 여기 코스에 들어가서 해킹을 배웁니다. 사이버 시큐리티 240만 명, 뭐 그래픽 디자인 220만 명, 이런 식으로. 자, 한 강좌에 다 몇백만 명. 파이톤이라는 IT 처음에 나온 거 있죠. 여기는 2100만, 2200만이네요. 자, 이런 숫자들이 대학을 가지 않고 이제 이런 온라인 공개 강좌들을 실비로 듣고 서티피케이션을 받고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 대학의 방향은요, 이제 각 대학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있습니다. 이번 1년은요, 그러니까 탐색전, 아니면 뭐, 이제 미래의 방향을 정해야 되는 그런 크리티컬한 모먼트가 왔는데, 지금 대충 세 가지 모델입니다. 미국 각 대학들, 이제 이거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이 다 섞어 넣은 모델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나온 하이브리드 모델, 혼합 모델은 on-campus 모델하고 off-campus 모델. 두 개를 혼합해서 쓰는 방법이 가장 파퓰러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을 많이 오퍼를 하게 되면 등록금은 자동으로 하향 조정이 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육이 질이 나쁘면 학생들은 금방 압니다. 그래서 양질의 교육을 당연히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혼합 모델을 하다 보니까 대면 실습을 해야 되는 과목들은 이제 캠퍼스에 와서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스템 분야들, 과학 분야들, 그다음 의료 분야들, 테러피 분야들, 예를 들어 뭐 피지컬 에듀케이션 분야들, 이런 분야들은 실제로 모여서 하는 것이 훨씬 아직까지는 효과적이기 때문에 혼합해서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대부분이 이 모델로 갈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 어떤 대학들은요, fully 온라인 모델로도 가겠죠. 우리는 이제 모이지 않는다. 무조건 온라인으로 간다. 그 대신에 굉장히 저렴하게 우리가 내놓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저렴하다고 해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갑니다. 그래서 양질의 제공은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렴하게 해서 많은 숫자가 모이게 하겠다.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가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온캠퍼스 모델, immersive residential 모델을 고집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요, 상당히 비싼 등록금을 내게 되겠죠. 상당히 비싼 등록금을 내게 될 겁니다. 그 대신에 고품격 교육을 하는 거죠. 고품격 교육이라는 건요, 우리가 대면 교육에서만 할 수 있는 어떤 전인격적인 교육, 그리고 특히 교수와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엄청난 인터랙션.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직접 학생들의 어떤 코치가 되는 겁니다. 멘토리 되는 겁니다. 우리 큰 교회의 어떤 담임 목사님 경우에 우리 개개인의 우리 교인들에게 어떤 접근성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것을 여기에 대입한다면 고품격 교육, 고품격 목회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자, 아무튼 이런 세 가지 큰 방향으로 이제 미국 대학은 결정을 해야 되고 자기들이 갈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이번 학기, 그다음 다음 학기가 그 결정을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지금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교육, 미국 교육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교회들이 가야 할 방향들도 우리가 하나의 인사이트, 예, 우리가 그런 어떤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제가 필요성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고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더는요, 우리가 thinking outside the box를 해야 되는 필요성은 시대 상황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토마스 프리드맨이 BC와 AC를 이렇게 다시 규정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BC, before corona, 그 다음에 after corona, BC와 AC. before Christ, after Christ가 아니고 이제는 다른 코로나로 시대를 구분하는 그런 세대 출현이 되었고, 이것이 새로운 경제 질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전반에 다른 새로운 보편적인 현상들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new normal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new normal. 자, 이렇게 변한 시대에 교회도 변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무조건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적응하고 대응하는 것은 새로운 기회에 새롭게 우리가 기독교, 우리 크리스찬들의 본질을 찾고 새롭고 더 발전하기 위한 적응이고 대응이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요, 이런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는 정말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전염병만 문제가 아니고요. 코로나로부터 시작되는 이 경제 침체의 문제라든지요. 또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환경 문제에서부터 시작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환경이 이렇게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바이러스가 갈 곳이 없으니까 인간들에게 숙주를 찾아서 인간들을 침해하는 것이라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또한요, 정치 방역을 비롯해서 이 거대한 정치가 정부가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을 컨트롤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정치가 참 정말 슬픈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신건강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적인 난제들을 우리가 볼 때에 크리스찬들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던 우리의 방식들을 고수해 나가고 인사이드 박스에 멈춰 있다면 이런 시대적인 난제들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책임과 사명이 감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우리가 생각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 시대적인 난제들을 풀고 이웃들을 돌보고 우리 공동체를 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왔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자, 거기에 대한 열쇠는 저는 우리는 아직 모른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를 한번 돌아본다면 그런 열쇠를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요. 우리 과거사 속에 교회들은 그런 TOB, Thinking Outside the Box를 계속해서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가 초대교회 당시 역병들이었죠. 자, 갈레노스 역병 165년에서 180년 사이에. 자,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또 251년에는 키프리아누스 역병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15년간 지금처럼 1년, 2년이 아니고요. 15년씩 그때는 백신이 있었겠습니까? 트리트먼트가 있었겠습니까? 한번 생기면 한 바퀴 다 돌고 죽을 만큼 다 죽을 때까지 돌다가 15년씩 이렇게 걸렸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좌절스럽고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이 시간에 교회들이요. 어떻게 대응했느냐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그들이요. 위험을 무릅쓰고 옆에서 퍽퍽 죽어나가는 사람들, 그 아픈 자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서 주님 안에서 그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도 죽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 공동체를 절망한 민중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현세적인 내세적인 소망을 제공했던 좋은 이웃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확산과 성공이 이루어졌다고 비평을 하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3세기 당시에 기독교 공동체, 우리 공동체의 별칭은 파라볼라노이였습니다. 자, 그것은 위험을 무릅쓴 자들. 우리 선조들은 위험을 무릅쓰는 thinking outside the box, 새로운 접근법을 구사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11장이 생각났습니다. 짜 비슷한 이야기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 많은 박해와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지켜내며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봉사했던 그 우리 선조들이 했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 거기서는 저는 thinking outside box를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크리스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크리스찬. 세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세상에 오히려 우리가 좌절하고 힘들어서 숨어버리는 크리스찬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크리스찬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려내고 이웃들을 돌보고 공동체를 살려내는 그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크리스찬들, 위험을 지금도 무릅쓰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thinking outside box적인 삶을 현재에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파라볼라노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세상을 다시 한번 꿈꿔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thinking outside the box 이야기를 했죠. 위험을 그 무릅썼던 사랑의 실천은요,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thinking outside the box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 힘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구원과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봉사, 그 본질로 inside the box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의 박스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본질과 핵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그것을 뛰어넘는 위험을 무릅쓴 그런 outside thinking, outside box thinking이 그리고 행동이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까지 많은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제 요약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우리 크리스찬들 thinking outside the box, 자, 요약을 한다면요,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시대에 그 전염병뿐만이 아니고 전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이 시대적인 문제들에 대한 책임과 사명의식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사회적인 그리고 공적인 책임과 공동체를 돌아봐야 하는 그 소명과 사명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 면에서는 inside the box, 우리의 틀을 지켜내야 돼. 방법론에 있어서는 outside the box,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현세에도 우리가 파라볼라노이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부탁을 하셨는데요. 다음 주에는 상당히 실제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 크리스찬들이 이 현세를 살아가면서 thinking outside the box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구체적으로 한번 그런 접근법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제가 한 55분을 써버렸네요. 자, 5분, 10분 정도 혹시 여러분들 생각과 질문들이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